79번에 건축협정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민간협정 맺었을 때 인가를 받게 되면은 협정을 존중해주는 1번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토지나 건축을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할 사람 전원합의로만 체결이 가능하다.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로만. 그 대신 이제 폐지할 때는 돌아오는 곳이라 원칙으로 돌아오는 곳이라 과반수동의 차이점 아셔야 되고 이거 전원합의. 2번 지구단위 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곳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개발할 땅. 3번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자 전원동의가 아니고 체결자 과반수동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동의 그리고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에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이미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착공신고로부터 20년이 지나야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소 20년 지나야 폐지할 수 있다. 5번에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제 조경, 대제도로 관계, 지하층 설치, 부설 주상 설치, 건필, 개인 하수처를 6가지 규정을 협정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게 혜택이에요. 근데 혜택할 때 지금 용적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적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림으로 할 때. 건필은 통합. 우리 건폐율을 통합한다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모아서 한꺼번에 설치해서 건축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 처리시설도 그 건물에다 같이 설치할 테니까 이것도 통합으로 보시면 되고 건축물에서는 그렇고 마을 숲 조경도 통합할 수 있다. 조경. 그리고 마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는 주차장 규정도 통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가 대제도로 관계에 접하는 것도 통합하죠. 이렇게 6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특히 용적률이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80번의 결합건축과 반드시 비교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결합건축은 건축협정보다는 좀 더 작은 개념이다. 두 땅 사이에서만 용적률을 결합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두 땅 사이에서만. 그래서 이거는 체결할 때, 폐지할 때도 두 사람 전원합의로만 된다. 이런 차이점. 1번 건폐율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전부 통합 적용하는 걸 말한다. 용적률 통합이에요. 용적률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그래서 건축협정구역에서도 용적률을 통합하고 싶으면 두 땅 사이에서 따로따로 하라는 겁니다. 용적률이죠. 그리고 2번이 대지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 100m 이내 범위에서 영위자는 범위에 있는 두 개 대지 건축사가 서로 합의한 경우 결합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땅 사이의 문제인데 두 땅이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죠. 최단거리 100m 이내에서 두 땅 합의했을 때만, 서로 합의했을 때. 2번에 3번에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한 명이 두 땅 소유하고 있으니까 합의된 효과가 생기니까 바로 결합건축 가능하다.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에 30년. 아까보다 길어요. 용적률을 결합했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 용적률만큼 지었던 연면적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긴 30년 지난 후에 한다. 5번에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할 때도 체결자 전원합의. 아까랑 차이점. 그리고 신고만 하면 돼요. 더 간단하죠. 전원합의해야 돼. 신고. 81번의 건축상 이행강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되는데 이행강제금 기존 건축이라 하더라도 공익상 유해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철거 등을 명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돼요. 기존 건축에 대한 명령 이행이 아니고 위반 건축에 대한 명령을 전제로 해서 건축의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은 잘못 안 한 사람이라 철거 등의 명령은 내릴 수 있어도 손실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해줄 뿐이지 시가보상 그죠? 이행관리처럼 불이익은 줄 수 없다.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50% 10%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2번 3번이 바로 위반 정도와 관련된 건데 중대한 위반 4가지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중대한 위반 4가지가 허가 없이 신고 없이 건축했다라든지 아니면 건폐율을 초과한 것. 이게 약 시가 표준이 50%인데 여기다가 최대치가 그 4가지 위반의 비율에 따라서 100%, 90%, 80, 7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건축을 허가 없이 건축했다. 무허가 이게 제일 센 위반이에요. 무허가 이런 경우 이행가지금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그 곱한 금액의 최대치가 되는데 그 이하에서 다시
뭐를 곱한 것이 최대가 되느냐. 100분의 90이 아니고 100분의 100. 100%. 무엇가 제일 큰 이유니까 100%입니다. 1을 곱해주죠. 3번에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했다. 용적률 초과라면은 제곱미터 시가보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번 문제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80을 곱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90%를 곱해주는. 무엇가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무신고 70. 신고가 제일 간단한 것이라 그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의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적 이행강제금, 아까 했던 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85도 아니고 60 이하 소형 주거용 건축물만 완화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다시 아까 그 금액의 2분의 1이 최대치가 된다는 60 이하에 대한 2분의 1 맞고. 5번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의 신사를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에 하나여 명령이 이행될 때 반복하여 부가증서한다. 1년에 2회 이내에서요. 2회 이내에서. 이게 건축법상 특징입니다. 2회 이내에서. 나머지 이하의 성질은 뭐 똑같은 얘기고 요 차이점만 요거만 딱 보시면 되고요. 82번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자투리 땅 활용 대신 혜택을 많이 준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생활형이죠.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요거를 공통된 특징으로 해서 그 종류에는 세 가지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가 있다. 2번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원룸 형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원룸 형태는 최대 규모 원룸 50 이하 제한을 받죠. 그래서 60제곱미터 되는 아파트는 안 돼. 50 이하라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50 이하. 원룸형 50 이하. 욕실 부엌 필수. 욕실 부엌 설치해야 된다. 4번의 전용면적 25제곱미터인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인 원룸형 주택은 그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래 원룸형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요거 건강 문제 때문에 무조건 제외하고 나머지가 하나의 공간이 원룸 형태인데 50 이하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5제곱미터면은 30 이상이 아니죠? 하나의 공간으로만. 40제곱미터면 30 이상이죠?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5번에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 한 세대는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원래는 함께 건축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원룸형과 일종의 주인 세대 80을 초과하는 한 세대까지만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함께 지을 수 있고, 또 하나 지을 수 있는 것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토지용도를 높일 준주거나 상업에서는 원룸형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어요. 세대에 상관없이. 원룸형과 함께 지을 수 있는 건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있는 것은 85를 넘는 주택 한 세대까지만. 8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공동주택의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서를 할 수 있는? 할 수 없어요. 구분된 일반을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한 세대로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세대를 구분할 뿐인데,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주택이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구분된 공간의 수에 상관없이 한 세대로 산정합니다. 뒤는 맞아요. 앞이 틀린 거예요. 앞이 틀린 거. 이건 공통되는 요건이잖아요. 그리고 2번과 3, 4번 구별하는 세대 구분형은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새로 건설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좁게 인정을 해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라. 그래서 이번에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이건 새로 건설할 때 얘기잖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전용면적 합계는 각각 단지 전체 세대수와 전용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짜리라 주차장 난 때문에 작아야 된다. 세대수든 전용 면적이든 전체의 3분의 1이 한도라는 거. 건설형에서는 이 정도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이 말이 나오면 기존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을 받거든요. 요거를 바꿀 때 얘기지 이제. 바꿀 때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는 기존 세대를 제외하고 두 세대 이하. 기존 포함이에요. 포함.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입니다. 포함하여 두 세대니까 어떻게 짓더라 그냥 두 세대밖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건설할 때는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처음 건설할 때는 몇 세대까지 이런 얘기 없잖아. 구분할 때 여기만 있는 특징이고, 또 4번의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역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이라면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동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요거 맞습니다. 요거 맞는데 아까 2번이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도 동에서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지만 단지 전체 세대수 기준에서는 아까는 3분의 1이었죠? 요거는 10분의 1이잖아. 그만큼 요것이 더 작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최대가 10%밖에 안 되잖아. 거기는 30%까지 되고. 여기서는 전용면적 따질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전용면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대만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고, 5번에 사업 승인을 받아 새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죠. 이거는 각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구분 출입문이 아니고 현관이에요. 현관. 이 구분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기존의 것을 바꿀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입문만 구분해서 출입하는 것보다는 현관이 훨씬 더 폼나죠? 새로 건설할 때는 별도의 현관. 기존의 것을 이렇게 바꿀 때는 구분 출입문만, 그 차이만 좀 있는데, 그 차이 내기 힘들고 뭐 숫자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지만 그 차이까지도 다 여기서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차이까지도. 84번 주택의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아까 쉬는 시간에 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 큰 문제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들 이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이런 큰 문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 후회했다니까. 설명이 길어져서. 그래도 해야 돼. 자, 주택법에서 1번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빠지죠? 공간 빠지는 게 건축법과 차이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30대 지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공간을 한꺼번에 30%에 지는 건 없거든요. 주택법에서는 빠집니다. 공동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역시 기숙사 빠진다는 게 차이점이잖아. 기숙사라면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 들어가요. 주택에서는 빠지고. 그래서 맞고, 이번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즉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틀려요. 뭐 말이 빠져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이 빠져서 틀리는 거예요. 공공이 지었던 기금을 지원받았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가 국민주택이지,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선다면 그때는 민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이 빠져서 틀린 거라고. 반드시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을 써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이 원칙이 85 이하. 원칙이 85 이하고, 국민주택 규모가 수도권이 아닌, 즉 지방 중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곳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만 100 이하잖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만 100 이하예요. 그렇지 않으면 85 이하고. 그리고 이런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틀렸고 3번에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또는 폭이 8m 이상인 도중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단지로 본다. 여러분 주택단지가 하나로 지어졌더라도 심한 걸로 분리되어 있다, 뭐 철도, 고속도로로 막 분리가 되어 있다, 국도나 지방도로 분리되어 있다. 이건 별개단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뻔해요. 근데 바꿔놓으면 역시 이거잖아. 다른 건 뻔하고. 일반 도로라면 넓은 도로, 폭이
20m 이상이 일반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이한 게 도시계획 예정도로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면 폭이 8m 이상이 예정도로로 분리되는 거 요거 특이하죠? 요렇게만 분리된 것은 별개단지로 본다. 요것만 아셔도 충분하죠. 자, 3번에 4번에 왜 자꾸 콧소리가 나오지 이렇게?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강 친환경으로 500세대 이상이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장수면 들어줘야 되는 것은 1000세대. 사업 승인 대상 즉 주택법에 따라 짓는 것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줘야만 되고 그 다음에 500천이잖아요. 500 이상일 때 건강 친환경으로 1000 이상일 때 장수명 주택으로. 5번의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재 주택 아닌 것 중에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이의 종류는 다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5도 닭이 4가지만 맞고. 6번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업을 전제로 해요. 지구단위 결정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지면적 90%의 구체적으로 90%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아까 이런 사업이면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랬고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는 95%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랬죠? 매도 청구가 지금 90%짜리야. 이래서 사업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포함이죠. 대지나 건축물 다 사야지만 사업할 수 있으니까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지나 건축물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90%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모든 자에게 하려면 90%가 아니고 95% 이상이 됐을 때 모든 자에게 할 수 있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90을 95% 이상으로 바꿔주시든지 뒤에 걸 바꾸시면 이건 95가 아니니까 10년 장기 소유주를 제외한 자에게만 할 수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95% 이상 모든 자에게. 95가 안 되면 10년 장기 소유주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으니까. 7번이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역시 리모델링에 반대한 자의 물건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8번에 감리자는 승인권자가 지정하라. 이 주택법에서는 감리자를 행정청인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 돼요. 건축법과 달리. 단 사업체가 믿어주는 공공사업체, 공공사업체는 믿어주니까 또는 건축상 감리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혜택 줘야 되고 이때 건축상 감리를 받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즉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다. 그럼 사업체가 지정해주는 예외가 되겠죠. 구별하시고 9번의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되고 승인권자가 예치받은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라. 이것도 건축법과 차이점이죠. 건축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라도 감리비 자체는 건축주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돈은 사업체 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직접 지급이 아니고 사업체가 승인권자에게 예치해야 되고 승인권자가 찾아서 지급하게 이게 좀 더 진일보한 제도라고 했잖아. 주택법이. 그럼 전혀 눈치를 안 보니까 사업체 눈치를 안 보니까 맞고요. 10번에 사업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업 승인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사업 승인 절차와 관련된 건 다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만큼은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은수 구청장, 예외 국장, 시장은수 구청장. 이게 특이해서 그래요. 완료할 때까지가 힘들어서 승인권자지만 완료가서 검사는 간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는 시장은수 구청장의 검사가 원칙이 되죠. 거기 다만 주택건설 사업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일정한 경우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동별로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때 원래 신청하는 건데 사업 승인 조건이 이행이 안 됐다라면 단지 전체가 아니고 동별로도 정식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뒤는 맞아요. 앞이 틀렸습니다. 승인권자가 틀렸을 뿐이에요. 11번의 등록사업자는 국민주택건설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용사용권을 얘기합니다. 등록사업자라서 안 돼요. 등록사업자가 아니고 공공사업자만 가능하잖아요. 우리 수용상에서 도중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즉 도중계획사업 세 가지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행자의 권한이지만
주택법에서 수용사용권은 주택법상 사업이 꼭 공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공공성을 따로 채워야 된다. 민간인은 안 돼요. 여기서만큼은 공공사업체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인데 국민주택에 대한 거 뒤에 있으니까. 민간이라서 틀린 겁니다. 공공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12번에 등록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할 때 얘기죠.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나중에 조합원 모집할 때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건 만들어진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장군수의 승인. 근데 괄호 속에 복리시설의 입주자라면 신고로 충분하다. 복리시설은 주택보다 간단해서 복리시설은 신고다.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등록사업자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공공사업처럼 믿어주니까 승인 신고다 필요 없다 그랬죠? 맞고 13번에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왔는데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 이 말이 들어가면 공공처럼 봐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에서의 승인 받는 게 틀렸죠. 승인 신고 다 필요 없습니다. 공공사업주라.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2, 4, 6, 10, 11, 13. 2, 4, 6, 10, 11, 13, 6개가 되는 거예요. 85번.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 자, 등록할 때가 1번이죠. 연간 1년 동안에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이상. 괄호 속에 도시공사업체간 혜택 줘야 되니까 좀 더 큰 30세대 이상부터. 대지는 만 이상의 대전사업을 할 때 국장에게 등록하라. 이게 등록 대상이에요. 사업승인 대상과 구별하시라고 했던 등록 대상은 사업체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한 대상으로서 연간 1년 동안이 붙고 20호 20세대, 도시형이 30세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승인 대상에서는 연간 빠지고 1회당 규모로서 30호 30세대, 예외 5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요. 까다롭게 국장 찾아가서 등록해야 됩니다. 2번 주택조합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된다. 등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잖아. 민간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공공은 믿어주니까 등록할 필요 없고 민간은 못 믿기 때문에 등록기준 가서 등록하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느 때 등록 안 해도 사업주가 되냐면은 그거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이 말이 붙어야 되잖아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민간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얘기 없잖아. 그러면은 민간이 단독으로 할 때죠? 등록해야 되지, 그러면. 구별하시는 3번의 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체가 된다. 공공이니까 등록할 필요 없다. 4번의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무되는 조합은 제외하고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요. 토지주나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잖아. 할 수 있다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동으로. 근데 여기서도 주택조합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무되는 조합은 제외한다는 것이 리모델링은 원래 건설 공급이 아닌데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 파트라고 했죠? 그래서 세대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공동으로 주택 건설할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빠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5번에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고용자가 사원아파트 지을 때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아까는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게 특이한 게 의무적으로 같이 하게 해야 등록사업자에 일을 맡기고 고용자는 경영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이것만 해야 된다잖아. 구별하시고 86번에 다음은 주택법상 공구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다 옳지 않은 거. 아유 숨차 힘들어. 아 다른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거만 나가는데도 바빠가지고. 에휴 3시에서 1, 2분 더 넘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숨은 돌리면서 합시다. 힘들어 죽겠네 그냥. 정신이 멍하네 그냥. 여러분들은 맑아요? 멍해? 멍해요.
뭘 머리로만 딱 따라가는데 뭘 멍해. 저는 말하느라고 멍해지는 건데 지금. 제가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 말 못해서 죽었나. 왜 이렇게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직업을 하게 됐지? 응? 자, 86번에 1번 공급외사업입니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을 말합니다. 이게 공구잖아. 사업 승인과 착공시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뭐가 들어서 틀렸나요? 사업 승인이 들어서 틀린 거예요. 사업 승인을 별도로 공구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승인은 하나의 단지를 나누는 게 공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 전체에서 받아. 전체에서 받는데 공사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사용검사하고 착공신고 요거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공구별로. 사업 승인은 통째로 받되 공구별로 나눠서 내용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서 틀렸고요. 2번 단지 안에 도로나 녹지등을 조성하여 6m 이상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정하되, 공구별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300세대 이상 맞고요. 따라서 3번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 승인 받을 때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하고 싶으면 최소 600세대 이상인 단지라야 가능하다. 그래야 둘로 나누고 최소 300세대 이상은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4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공구는 항상 공구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최초 공구와 기타 공구를 반드시 나눠서 보셔야 되죠. 최초 공구입니다. 최초 공구. 최초 공구는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 이게 일사업 중에 사업 승인 받고 나서는 착수가 5년, 제일 긴 큰 사업이라 5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초 공구만 승인받을 때 먼저 시작하세요. 5년이고 이때도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하고 또 이것만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때 착수를 안 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도 최초 공구에서 시작을 안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공구를 보시면 5번 최초 시행공구, 외공구, 기타 공구는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행로부터 2년 내에 착수. 이거는 승인받은 때가 아니죠. 나중에 하는 것이라 승인받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계산한다는 것도 잘 체크하시고 5년이 아니라서 2년이 되는 겁니다. 보통이 2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착수기한 연장이 불가능하고 안 했다라고 해서 사업 승인 취소할 수 없다. 아까랑 차이점. 처음 시작할 최초 공구로 안 할 때 연장이고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기타 공구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연장도 안 되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둘을 구별하시라고. 사실 공부용이니까 이렇게 다 차근차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공부용이라. 이 중에서 일부만 딱딱 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쉬워지죠. 이런 것은. 87번.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을 고르면 주택조합. 여러분 주택조합은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적 리모델링에 있어서 항상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거, 리모델링만 적용되는 거 구별하는 것은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과 직장이고 리모델링은 새로운 주택 건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 할 뿐이라 건설 공급과 관련 없는 것만 항상 이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일본의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건설구청장의 설립인가? 조합은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만으로 그것도 시장건설구청의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없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등록할 때는 국장 찾아가야 되고 간단하게 설립인가는 시장건설구청장에게. 세 조합 다 그렇습니다. 지역장 리모델링 셋 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주택 신고. 지역이 아니고 직장이에요. 다른 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과 리모델링은 인가밖에 없는데 직장은 다른 얘기 없으면 인가고. 둘러보시라 그랬잖아.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요 말 들어갔을 때만 신고라고. 응? 오제에서 공공사업하는 직장이지 지역이나 리모델링은 될 수가 없어요. 공급받기 위한 직장.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간단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은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 2번 지역과 직장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둘을 같이 보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에 집어넣는 사람이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때부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자격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나중에 조합책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가능일까지 이 기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 또는 전세적 60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여야 된다. 60이 아니고 85 이하죠. 물론 이것도 구체적 숫자로 6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맞죠. 60 이하여야 된다면 85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무주택 또는 85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하나 가지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이때도 설립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만큼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지역과 같다는 직장은 보통의 직장조합이지.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이면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지 80주택 한 채 안 된다는 차이점 맞고요. 맞기는 60이 틀렸지. 85 이하. 3번에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 이건 지역과 직장에 나오는 얘기죠. 설립인가 시 제출 자료가 공통되는 거, 공통된 차이점만 아시라 그랬잖아.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는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서류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져야 되니까 새로운 주택 지을 땅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 리모델링은 새로운 땅 필요 없어요. 세수 증가라도 기존 단지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땅은 필요 없어. 사용사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따 리모델링 파트에 나오겠지만,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필요한 서류라면은 조합 설립인가 할 때 그 동의요건 있잖아. 동의요건. 기존 소유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의요건은 여기만 있죠. 또 새 건물이 아니고 큰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15년이 지나야 된다는 서류도 리모델링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처럼 새 주택 지은 데는 필요 없지. 여기는 사용승낙서 차이점. 4번의 지역과 직장 조합은 역시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조합은 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에만 있어요. 리모델링은 기존 있는 상태에서 동의받는 것이라 수 제한 없거든요.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가 돼야지.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아니면 50% 이상의 조합은 로고상한테 20명 이상. 명색이 조합책 지어서 조합원에게 주고 일반에게 나머지 주는 건데 일반에 주는 게 더 많다면 조합책이 아니다. 최소 적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0% 이상의 조합원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동시에 20명 이상을 갖추라 했습니다. 5번 지역 직장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 이게 바로 지역과 직장에서 조합원 모집할 때 얘기예요. 시장 등에 알려는 조라고 얘기입니다. 리모델링은 새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서 쓸모없는 얘기고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장에서 신고만 하면 돼. 아까 입주자 모집과 달라요. 이거 모집할 때 신고만 하라는 거예요. 파악은 하고 있겠다. 그래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 모집해야 돼. 공정하게.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결혼을 충원한다. 결혼이 부족해 결혼을 충원한다. 아니면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재모집할 때니까 이때는 신고하지 않고 처음 모집할 때 신고하면 돼요. 재모집 등을 할 때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고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5번만 정확하고 88번 보시면 다음은 지역과 직장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에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아도 되는데 역시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만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 1번 지역과 직장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교체나 신규 가입 하게 할 수 없다.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특성이에요. 다른 조합에서는 다 이전되거든 원칙이. 여기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안 되느냐? 공급수서 교란금지에 걸려서 그랬다 그랬잖아. 공급수서 교란금지에서 지역과 직장 조합원지는 조합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새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빠지고. 그래서 지역적 원칙적으로 설립인가 받은 후에 지위 이전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우리가 보잖아.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되는 사유 중에 2번. 사업 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이 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돼서 50%면 뭐 탈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50% 미만이 됐다면 최소한의 조합주택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충원도 가능하고 3번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가능하다. 이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2번은 되지만 3번은 안 돼요. 그냥 50% 이상만 유지하면 되고
20명 이상은 유지할 필요 없어요. 20인 미만이 됐다라고 해도 예정세수가 반 이상만 된다라면 충원사유 아니에요. 옛날엔 이게 충원사유였다가 지금은 아닌 걸로 된 겁니다.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사업 승인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거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하다. 원래 조합의 살림이가 받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공급사 교량조에서 그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기지 말라 얘기인데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 승인까지 통과했다라면 핵심 절차인 사업 신고를 땄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그때는 된다는 겁니다. 사업 승인이면 돼요. 근데 물론 이때도 여기는 안 적어 있지만 혹시 투기과일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네? 아니 원칙은 4번이 되지만 혹시 투기과일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때는 전매가 금지되니까. 그런 얘기 붙었을 때도 그냥 이것만 보고 혹시 또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안 돼요. 다시 투기과일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됐다고 배우시잖아. 5번에 충원되는 제 조합은 자격요건 충족요구 판단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충원되는 자가 교체되는 자 마찬가지인데 기존 조합원과 똑같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 기존 조합원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충원되는 자도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거를 충원 당시, 교체 당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냈었고 또 다만 상속받는 자는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항상 상속은 예의잖아. 저절로 받는 거지라 자격 요건 필요 없는 게 상속입니다. 89번 주택법상 사업승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사업승인 대상을 보시고 사업승인권자가 누군지를 보시는 여러분 사업승인권자라면 사업승인 대상이 뭐 30호, 30대가 원칙인데 예외 50호, 50대짜리 둘씩 있다 그랬고 사업승인권자라면 국장이 하는 건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 국장이 하는 게. 국장이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국가랑 토지주택공사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 지자체 지방공사는 아니지만 그죠? 대규모 330만 이상 뭐 긴급한 경우 뭐 광역지역에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장인데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역시 관리계획 위반 결정과 비슷하다. 대주민적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이면 특권시장을 주니까 대도시 이상이면 특별시에서 대도시 이상까지는 결국 그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사실상 보통의 작은 시장수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 거기서만 차이가 난다. 마치 시장수가 위반한 걸 도지사가 결정하듯이 10만 미만이면 시장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죠. 국장이 하는 걸 따로 기억하시고 1번 옳은 것은 한옥인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이 아니고 30호 딱 건설할 때는 구체 숫자로 한옥을 30호 딱 건설할 때는 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맞는 거야. 단독 중에서 50호 이상 예외는 한옥 설치 장려 한옥과 공공택지에서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지는 걸 얘기하죠. 두 가지만 50호 이상이잖아. 그러면 30호니까 50호 이상이 아니죠.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지으면 되겠네.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이번에 40세대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 건설 사업인데 이것이 괄호 속에 전면적 30 이상은 되면서 진입특구 6m 이상을 전제로 해서 이런 건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역시 공동은 50세대가 원칙, 30세대 이상이 원칙인데 50세대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죠? 도시형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50세대 이상부터 원룸형은 그 전부터 인기가 있어서 이런 혜택 줄 필요가 없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활성화를 해서 50세대 이상부터 사업승인 받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는 40세대짜리니까 50세대 이상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야. 역시 여기도 건축부에 따라 지으면 돼요.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50호 이상부터잖아. 3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도 B시에서 대지면적 12만 제곱미터의 대지의 건축 시에는 A 도세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항상 A도 B시 그러면 A 도지사나 B 시장을 물으려고 한다 그랬고 제가 이런 경우 또 행위 하나 대지면적 12만 제곱미터니까 야 우리가 배울 때 대도시 이상이면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랬고 특별시 일반 도지사나 시장 우수냐에서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은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A도 B시면 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말이 괜히 앞에 붙어 있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할 때는 국가가 할 때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국장이 하는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A 도지사가 아니고 국장이 되는 거라고. 국장이 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요. 4번에 지방공사가 A광역시 B구에서 대지면적 8만 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하려면 B구청장 B구청장은 승인권자로 나올 수가 없고 특별시잖아요. 광역시인가 여기가? 광역시면 광역시장만이 되잖아. 규모에 상관없이. 혹시 그 앞에 붙은 게 지방공사? 지방공사니까 국장이 하는 사유 아니죠? 지자체 지방공사는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향이 없고 지자체로 가는 건데 광역시라면 항상 규모에 상관없이 광역시장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까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다. 국장이 하는 것 중에서 5번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은 아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장의 사업 승인 100만이 아니고 330만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이 사업 주체에 상관없이 나서는 건 대규모 330만 이상이에요. 요것만 외에도 뭐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장애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국장이 하는 사유지만 그건 뭐 숫자도 아니고 뻔한 내용이니까 요거 숫자 1번만 맞습니다. 90번에 주택법상 주택 소유자는 단지 전체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말소송에 따라 소유권을 잃었다. 그러면 그 소유권 회복과 관련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잖아. 사용검사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회복해갔다라면은 입주자들이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그걸 얘기하죠.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대표자 선정할 수 있죠. 이 경우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 주택법 후반부에는 거의 4분의 3, 75% 동의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4분의 3 이상 동의. 2번에 해당 토지를 시가, 항상 시가 매도 청구고, 항상 시가 매도 청구고. 3번에 해당 토지의 면적이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5% 미만이 돼. 매도 청구 요건 5% 미만. 주택보다는 이렇게 비슷해요. 아까 95% 이상 받았을 때 5% 미만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다 안 된다. 모든 자에게. 여기도 그래서 5% 미만일 때지 10% 20%가 되면 그 사람이 탈락한 자로 다 줘야 돼요. 매도 청구 못합니다. 5% 미만. 그리고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성달돼야 된다. 이건 1.3하니까 2년이고 10이 틀렸을 뿐이에요. 4번에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데 찬성, 반대 상관없어요.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5번에 주택 소유자는 매도 청구를 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다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되지. 사업주가 잘못 분양하니까 전부 비용을 전부를 다 구상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 이거 일부만 그럼 틀리겠죠. 여기서는 91번.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바른 거 됐는데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1번의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주택주와 고용자이다. 뭐를 빼야 돼요? 주택주와 고용자를 빼야지. 주택 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 민간주에서 전문가인 등록사업자 둘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을 받아야 발행하는 것은 민간인 등록사업자만 민간인에 대한 차별 큰 축의 공통점. 3번의 주택상환세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뭐를 빼야죠? 기명증권이죠. 큰 측권이 아니라 기명. 그리고 기명증권이라는 것은 이 취득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채권이 아니고 사채 원부에 기록해야 넘어갑니다. 두 군데 고쳐줘야 돼. 무기명에서 무를 빼주시고 채권 대신에 사채 원부를 적어야 돼요. 원부에 넘어가야 등기부에서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채권 자체에 기재를 안 하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채권에 기재 안 하면 대항 요건밖에 안 됩니다.
사채 원부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4번의 주택 상환세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3년짜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짧으냐? 이 경우 상환기간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일까지 기간이 아니고 공급 계약 체결시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까지가 아니고 공급 계약 체결만 되면 상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3년 내 공급 계약 체결까지만 하면 됩니다. 5번에 세대원 1,000원이 2년 이상의 외채료인 경우는 양도나 중도해갈 수 있다. 부득이하세요. 역시 이것도 주택상환사채만 주택받는 채권이라 공급지수 교란금지에 걸려서 원칙은 이전 안 돼요. 그런데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런 거 부득이한 사유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지. 원칙은 안 되는데 5번 맞습니다. 92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주택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은 자, 우리 일반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서도 공공택지에서 지어서 주는 거, 공공택지에서 짓는 이 공동택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때 분양가는 택지와 건축비 둘로 구성되는 것이죠. 이게 민간 택지랑 원칙으로 적용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공공택지 적용되는 거. 2번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고파는 층수가 45층이고 높이가 160m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안 받는 혜택 받는 것 중에 여기는 없지만 도시형 생활특은 당연한 제일 큰 혜택이고 도시형은 원래 안 받고 경제적 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결해도 안 받죠? 근데 이것도 많이 했잖아. 관광특구라면 큰 공터를 유도하기 위해서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고비라 곱하기 3만에서 150m 50층 이상 또는 150m 둘 중에 하나면 적용 안 받잖아. 관광특구에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45층짜리니까 50층 이상이 아니죠? 그런데 높이가 160m이기 때문에 150m 이상이 들어가잖아.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150m 이상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적용을 받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것 때문에 틀렸고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뜻이 뭐냐? 공택지, 외택지, 민가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하려고 국장이 시의사 의견을 듣고 지한다. 그래서 민간택지에서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데 요거를 받게 하려고 국장이 정하니까 이제 시의사 아랫사람 의견만 들어 지하는 게 국장 이거거든요. 지금 요 지정 요건을 지금 이제 입법 추진 중에 있잖아. 지정권을 완화하려고 이 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정해요. 4번의 공공택지의 경우에 사업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분양가를 공시하라. 공공택지는 무조건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가를 어떻게 하는지 공시하게 돼 있어요. 민간택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공공택지는 꺼릴 것 없다. 다 분양 공시하게 돼 있고 5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의 분양가 제한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됐으면 이 분양가 제한을 하는데 이때 언제부터 할 것이냐? 분양가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입법 과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10월 초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준까지는 안 해도 바꾸는 기준까지는 안 해도 완화시키는데 그건 안 해도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유학세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기준을 완화시켜 지금 확대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했을 때 언제부터 이 분양가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옛날엔 다르게 돼 있죠. 지금은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그때부터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다. 요것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민가택지에 이제 적용됩니다. 하게 되면 자 일단 또 1시간이 또 금방 또 쏘나설처럼 지나갔네. 한 타임만 더 하면 돼 이제 13문제.